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막히던 폭염의 기세가 주말을 지나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비까지 적당히 와주면서 극심한 가뭄이 해소되면 좋을 텐데요. 일본을 향하고 있는 15호 태풍이 한반도에 비구름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시민들의 표정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러닝 한 1시간 동안 계속 뛰고 이래도 무리 없을 정도로는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서울 34.3도, 광주 32.2도로 서쪽 지역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고 대구 29.6도, 강릉 26.7도로 동쪽 지역은 폭염이 물러갔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가 오늘 모두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에 폭염주의보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던 고기압 가운데 상층의 고기압은 북서쪽으로 이동했고 하층의 고기압은 지금 중심이 북쪽에 있습니다. 고기압의 회전 방향인 시계 방향을 따라서 북동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오고 있는데 북쪽의 바람이라 비교적 기온이 낮기 때문에 폭염의 기세가 꺾인 겁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서울과 광주 등 서쪽 지역은 이번 주에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차가운 북동풍이 넘어오다 보니 지난주처럼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없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됩니다. 변수는 일본에 내일 상륙하는 태풍입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지금 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회오리 구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일본 동부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 동부에 상륙하면서 태풍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태풍이 남긴 수증기 덩어리들이 그대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수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목요일쯤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비가 강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내일 태풍이 일본에서 소멸해 흩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부산 등 남부지방에 지난 주말 비가 내리긴 했지만 더위를 식히거나 가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곡과 저수지가 속속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뭄 피해는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부산의 이 마을은 수십 년째 인근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계곡물이 마르면서 주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지가 60년이 되는데 이래 골란다 보기 처음입니다. 이만큼 가물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활용된 계곡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말라붙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저장된 물을 끌어와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용량과 용도는 한정적입니다. 유사시에 우리 정부에서 비상급수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식용 물탱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밭에는 물 주려고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람 먹는 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이 꽃수고 뭐고 다 말라 죽어보고.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저수지는 곳곳에서 갈라진 흔적이 선명합니다. 저수율은 평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이렇게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서도 약간의 습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작 농가 밭으로 농업용수를 흘려보내는 수문까진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의 비상급수원인 회동저수지에도 가장자리와 교각 등에 물이 빠진 흔적이 선명합니다. 혼란돼 있잖아요. 이거 다 물이었죠. 최근 6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곳곳에서 주의에서 경계 단계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최대 20mm 수준에 그친 비는 오히려 습한 더위를 불러왔습니다. 조금밖에 안 왔지. 엄청 많이 와야 돼 지금 비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경남 창녕 33.9도, 김해 33.2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무더위도 이어질 걸로 예상돼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선 고수온 특보가 전 해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양식장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경남에선 올해 처음으로 물고기 긴급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KNN 최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부터 애써 키운 조피볼락이 그물째 수면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뜰채로 건져 무게를 잰 뒤 그대로 양식장 밖에 풀어줍니다. 고수온 폐사를 막기 위해 경남에서 올해 처음 이루어진 긴급 방류입니다. 이렇게 풀어준 물고기는 기준가의 90%를 보상해줘 50%만 보상하는 폐사보다 어민들도 손해가 더 적습니다. 이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의 집단 폐사가 우려되자 어민들은 피해가 확산되기 전 집단 방류에 나섰습니다. 양식장의 조피볼락과 가숭어 치어 15만 4천여 마리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에 풀어주다 보니 생존율이 집계되지는 않지만 걷어뒀을 때보다는 많이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2, 3일 내로 절반 이상이 폐사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도 지금 폐사가 나거든요. 이미 남해와 하동에서는 15개 어가에서 어류 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주 냉수대까지 소멸되면서 통영과 거제해역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사천만과 강진만, 진해만에는 경보가, 나머지 경남 전 해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통영과 거제, 고성에서도 긴급 방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작년에 고수온과 적조 피해로 큰 고기들이 한 80% 이상 폐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긴급 방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긴급 방류를 희망하는 양식장은 120곳 가량으로 고수온 상황에 따라 방류 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위 교통경찰부터 온열 질환 출동에 나서는 구급대원까지 온몸으로 더위와 맞서는 이들의 하루를 임지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한 사거리. 경찰이 연신 수신호로 교통 흐름을 정리하고 법규를 위반한 차량도 하나둘 세워 단속합니다. 경칩도 이마에 벌점은 없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그늘에서 신호를 기다리지만 경찰은 도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다 보니 그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도로 가까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를 비춰보니 아침인데도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이 지난주보다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집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하루에도 한 2번 정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있고. 재난과도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119 구급대원들도 더 바빠졌습니다. 온열 질환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 소방서에서는 많게는 하루 15차례 구급 출동에 나섭니다. 식염수와 얼음물 등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계속 채워 넣는 것이 요즘 일과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쓰러졌다고 신고가 됐어요. 체온을 재보니까 40도가 나오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건 아이스팩 4개가 든 이 조끼가 끝인데 출동하면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다소 무거운 이 들것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남들처럼 폭염을 피해갈 수 없는 이들이 오늘도 온몸으로 더위와 맞서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저장성과 상하이를 강타했습니다. 올해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에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고은 특파원입니다. 트럭이 앞으로 가기는커녕 순식간에 옆으로 넘어가고 쓰러진 농구대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고 마치 화면을 거꾸로 감은 듯 다시 일어납니다. 아파트 앞 경비 초소도 공장 지붕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위력입니다. 태풍 돌핀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반쯤 저장성 타이저우에 상륙했다가 다시 바다를 지나 1시간 뒤쯤 저장성 원저우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건 불가능하고 건물이 파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我们可以看到现在的情况比下午的风雨情况是来的更加的猛烈的，大风在不断的把我往前推。那其实我们现在所在这个位置呢，是一个当地早就进行了。 태풍 돌피는 물폭탄도 몰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장성에 425mm, 상하이에 316mm 등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도로 등이 물에 잠기거나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这个手指柜都倒了，包都被淹了，没办法，一切都没有了，要重新开始了。 상하이 푸둥공항과 훅차오 공항에서는 1,400여 항공편이 취소됐고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8명이 숨지고 타이완에서는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 사상자를 집계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태풍 돌핀은 현재 세력이 약해진 채 중국 내륙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자녀 소용돌이가 오는 수요일까지 산둥반도와 베이징에도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보돼 홍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 번째 국회 청문회에서 선관위는 최근 불거진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논란에 대한 이딴 질타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입력을 해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표본 조사하겠다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1시간 전에 일찍 입력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마다 딱 100명씩 증가하도록 입력한 복부 투표자 수까지. 최근 잇따라 드러난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오입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선거 자료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입력과 집계, 또 보고한 시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잠정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입력은 의도된 조작이 아니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부정선거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는 부분과 개표 결과에서 개표 결과값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도 아니한 인식이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의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런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느냐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선관위는 1시간 단위로 돼 있는 투표율의 공개 주기를 2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 등을 개선안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공개되는 투표율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기본 정보란 점에서 선관위가 밝힌 대책은 정보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후보 2명을 정합니다. SBS 김봄입니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중 춘추관장으로 불리는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은 여전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도면상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이 무단 증축돼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의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한 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겁니다.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냥 그거야. 뭐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었으면 왠지 포함되는 부분이면은 그걸 무단중초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한 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 주택 한 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버스하우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하는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오늘 청년 세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털을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하우스를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겐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비판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효과를 내려면 기존 규제에도 계속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종 제약 탓에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집은 매도자가 팔고자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팔고자 해도 그런 경우로 못 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매수자가 허가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집은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토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연말까지 한 차례 미뤘던 실거주 의무 규정을 다시 손대게 되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인정 요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손주 돌봄 등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고 3년으로 돼 있는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한도 유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비판이 따르니까 예외 조항을 이제 늘려가는 형국인데 계속 예외를 늘리다 보면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이제 정말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발표 일주일 만에 잇따라 수정 보완책이 필요해지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던 코스닥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일 절반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난달 저점과 비교하면 35%나 급등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 상승에 출발한 코스닥은 계속 오름폭을 키워나갔습니다. 9시 50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 7% 가까이 오른 854로 마감했습니다. 이달 6거래일 중 5일이 상승했고 3일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장중 기록한 올해 최저점 630에 비해선 8거래일 만에 약 35%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 해당 상품의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 안팎 급감했는데 이 투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코스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규제 직전 4조 원대였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1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알테오젠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투자가 몰렸습니다. 다만 코스닥 자체가 대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기보단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데 대한 반작용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지난 6월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33% 정도 낮은 수준인데 코스닥은 최근 이렇게 오르고도 올해 고점의 70% 수준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이야말로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펀더멘털이나 실적이라는 것들이 뒷받침되는 기업 중시로만 좀 압축을 하는 게. 코스피는 오늘 0.65% 오른 6,299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전체의 75%를 넘었지만 삼성전자가 0.43%, SK하이닉스가 0.14%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말 그대로 금값이었던 금 가격이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해 지난달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금거래소. 올해 초 3.75g, 한돈에 100만 원이 넘던 금값이 80만 원대로 내려왔지만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월 말 최고치 판매에 비하면 현재는 한 5분의 1로 이렇게 판매가 줄은 상태예요. 더 내려간 다음에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월 1g당 27만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달 30일 약 30% 하락한 18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금리가 오를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투자 매력도 떨어진 겁니다. 다만 이달 들어 금값은 5거래일 연속 오르며 소폭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바닥으로 알고 많이 빠졌는데 뭐 오르지 않겠냐 이래 봐요. 중동 긴장이 다소 풀리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거란 기대가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금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금값 하락으로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좀 하락하고 원래는 좀 인상 우려가 좀 높았다가 좀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고용이 좀 안 좋은 게 아무래도. 하지만 금값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전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이 여기서 더 가려면은 그럼 금리가 인하돼야 될 것인데 동결인 거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점점 긴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당분간 금리 전망과 묶여 금값도 움직일 거란 예상 속에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경찰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과는 반대로 이제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견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꼽는 최대 화두는 순환 인사제입니다. 지역에서의 유착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옮기도록 정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나 경정급 이상의 간부들만 대상이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일선 실무 담당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경찰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집단 삭발식. 결연한 표정으로 머리를 깎는 10명은 민원인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입니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는 3년이 지나면 근무지를 옮겨야 합니다.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 계급도 지역 순환 인사를 실시 중인데 그 대상을 하위 실무자까지 확대한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와 일명 거제왕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계기로 장기간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향찰 문제를 손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선 경찰관들은 일부 일탈 사례로 지휘 권한이 없는 실무진에게까지 강제하는 건 연좌제성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찰 안에선 애초에 지역별로 모집을 하지 않았느냐, 자녀 교육 등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인데 관사 같은 주거 지원책도 없이 개인 몫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심한가 보죠? 주할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SBS에 정부가 여론 문매에 땜질식 대책만 내놓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만 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재판부가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주로 단답형 대답이나 진술을 거부했던 이전 재판들과 달리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전달 경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여당 당대표 내지 부인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데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씨는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느냐, 어떻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하자 김 씨는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반발했고
공판 초반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고 고지하자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면서 재판부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민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단 암벽 등반부터 계곡에서 취사와 설거지까지 갖가지 불법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지원방송 김윤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이 찾는 홍천 가령폭포. 계곡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피서객들 사이 특이한 장비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띕니다. 50m가 넘는 폭포 위 절벽을 성큼성큼 밟아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은 재빨리 밧줄 정리를 돕습니다. 이곳 가령폭포는 높은 절벽과 시원한 물줄기에 클라이밍 동호인들 사이 여름 암벽 등반 명소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 곳곳엔 동호인의 가령폭포 방문 인증 게시글로 가득합니다. 폭포 정상엔 누구든 밧줄을 달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도 박아뒀습니다. 관리자가 따로 없는 이곳에서 허가 없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속 반원과 동호인 간 언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인근 계곡은 취사를 하는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취사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휴대용 버너와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굽습니다. 세제를 사용한 설거지물도 청정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는 썩고 있습니다. 계곡 한쪽엔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막 버린 부탄가스부터 검게 그을린 불판, 그리고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품도 뒤섞여 있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은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산림당국은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윤지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전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있었고 특히 숨지기 사흘 전엔 아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는 끝까지 없었습니다. TJB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흰색 민소매 차림의 아이가 길을 따라 뛰어갑니다.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숨진 11살 A군의 사건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당시 A군은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 발견돼 교회로 다시 인계됐습니다. 직자가이가 6시경에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다라고 해서 줬던 거고요. A군은 출생 직후 친모가 교회에 맡긴 뒤 줄곧 이곳에서 생활해왔고 지난해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미 5년 전부터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A군이 사망하기 전 외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걸로 TJB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에만 2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교회 밖에서 A군을 발견한 시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였습니다. 특히 사망 사흘 전엔 A군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은 A군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목사 B씨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A군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할머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JB 김지훈입니다. 7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스페인 영토로 밀려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세우타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공중 밀입국 시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이민 통제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건물 위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넘어오기 위해 공중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국경을 넘기 전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꺼번에 7만 2천여 명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세우타 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보호시설 포화로 미성년자들까지 노숙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성폭행 피해로 병원서 치료받는 청소년이 5명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도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세우타에 체류 중인데 스페인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1,000여 명을 본토에 분산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세우타 주민 수천 명은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Ceuta no puede afrontar sola una situación que supere ampliamente sus capacidades y que afecta al conjunto de España y de Europa. 사태는 유럽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스페인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 면제를 한 달간 중단하고 국경 검문을 실시하자 스페인도 지난 주말부터 이탈리아 입국자들을 국경 검문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우타 국경이 열렸다는 허위 정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수만 명의 이민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메타와 틱톡 등 SNS 기업들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겁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간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걸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작전 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실기동 훈련도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태평양 함대는 같은 기간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당국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며 최근 전쟁 상황과 전자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을 반영해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exercise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support ongoing preparations for a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하지만 전자권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한국군 사령관이 훈련을 지휘하는 한국군 주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 이번 UFS는 미군이 주도합니다. 또 병력과 장비가 실제로 움직이는 대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나눠서 훈련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입니다. 증강된 전방 방사포 전력, 최전방 요새화 등 북한군의 최근 동향이 UFS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UFS가 다소 축소돼 실시되는 반면 같은 기간 동해에선 러시아군의 태평양 함대가 함정 60여 척, 항공기 30여 대, 병력 13,0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됐고 몇 주간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극동군의 주력들이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에서 합동훈련을 벌일 뿐 아니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해안 방어 훈련도 할 거라고 러시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여성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최대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러시아 공장으로, 젊은 남성들은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지는 셈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매체 오스트로즈노 노보스티의 텔레그램 채널이 어제 공개한 사진입니다. 검은색 짐 가방에 배낭을 메고 흰 옷을 맞춰 입은 이들, 북한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러시아 곳곳의 생산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투입 분야는 조립 생산 공정이나 식품 제조, 봉제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40명이 한 조로 1인당 임금 수준은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 8,000원가량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창고에 북한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도 현지 매체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Это у нас трудовые иммигрант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мещают местный контингент.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약 3만 명이란 추정치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외화벌이 역할은 상당수가 여성 노동자들의 몫인 걸로 분석됩니다. 병력 동원 그리고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의 민간 후방 산업으로의 투입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장으론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투입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에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속에 북러의 밀착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협상을 끝내려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더 강경한 조건을 내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 발 빼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국 언론과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로우키, 즉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며 돈이 없는 이란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린다던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소극적입니다. 트럼프가 군사 위협 대신 경제적인 압박을 할 거란 해석도 나왔지만 이란의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은 해협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종전 양해 각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요구를 미국에 내밀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침략 전쟁의 피해를 미국이 배상하고 핵 합의에 발맞추기로 한 경제 제재 해제도 당장 하라는 등의 6가지 요구입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또 핵무기 수십 개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초강경파 모흐센 레자이를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무기 재고 부족으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타결이 안 돼도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면 승리를 선언하고 협상을 끝내려 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는데 이제는 그 작은 목표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번 전쟁을 역사적 규모의 전략적 실수로 규정하는 등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전 같은 미국의 뼈아픈 패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미국에선 태양광과 대형 배터리인 ESS를 이용해 전기료를 대폭 절약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스스로 쓰고 남으면 전력회사에 팔 수도 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장선희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한 주택단지. 킹키드 씨는 1년 반 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장을 얹고 전기를 저장할 대형 배터리 ESS 넉 대를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During the World Cup, my neighborhood lost power, the World Cup finals. We actually were able to keep watching the World Cup. Our lives never stop because we have batteries. We can keep going no matter what. 우리 돈 5천만 원을 들였는데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ESS 배터리 값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은 $70. 우리 돈 99,000원 안팎입니다. 1년 새 45%가 빠지면서 킬로와트 시당 $99 수준인 전기차 배터리보다 싸졌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NCM 배터리가 아닌 훨씬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LFP 같은 경우는 원가 측면에서 NCM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ESS 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관련돼서 폭발이나 그리고 화재 전이 관점에서 좀 더 NCM 대비 상대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지붕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쌓였다가 남는 만큼 전력망으로 팔려나갑니다. 가정집에서도 전기를 사고 파는 겁니다. Before approximately $400 to $500 a month, and right now it's about $20 to $30 a month. So far, I've made $1,200 since I put the EG4 batteries in, and then it's just a zero. It's a zero balance. It wipes itself out.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정용 ESS 보급은 지난해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아리조나엔 태양광으로 원전 2기와 맞먹는 2.8기가와트 발전 설비를 갖춘 곳이 있습니다. 대용량의 ESS가 사용됩니다. 지금 아리조나 사막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저장됐다가 저녁이면 캘리포니아까지 팔려나갑니다. 낮 시간에는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일조량이 적은 저녁 시간에는 ESS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전력을 수요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은 아직 미미합니다. 거래소에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확장 등으로 더 커지는 전력 수요에 전력 공급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운용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호남, 서울, 경기 등을 남겨둔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후보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는 단체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친정청래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 신천지 연관단체란 의혹을 받아온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19년 함께 찍힌 사진이 정 후보에 대한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란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자 다른 사진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힌 그 단체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런데 해당 사진의 원본엔 정 후보도 함께 찍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친청계인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SNS 글을 그대로 소개한 건데 본의 아니게 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내부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친명계에선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조작 사진을 화면에 걸고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어 음해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대표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는가. 그러자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본질은 사진이 잘렸다가 아니라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가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표 경선은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박빙 양상인데 오는 토요일 호남, 일요일 서울과 경기에 권리당원 투표가 역시 최대 승부처입니다.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5위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극한의 폭염은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무덥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양 옆에 태풍 2개가 보이는데요. 이 차놈은 일본을 향해 서진하고 있고요. 돌핀은 중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두 태풍 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 동풍이 불어들겠고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우리나라 동서간의 날씨가 서로 양분화되면서 동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며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차고 건조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열대야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도 낮에는 서울이 34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앞서 보신 태풍 차놈은 내일 일본 도쿄에 상륙한 뒤 소멸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이후 진출하면서 수요일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